1979년 대한민국 18년 동안 집권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었죠.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권력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심찬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하룻밤 만에 대한민국 전체 군대를 손에 넣은 전두환의 이야기, 12월 12일 그날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사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총성이 멈춘 뒤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번 권력자인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2인자 역할을 하던 경호실장이 동시에 사라진 상태였으니까요. 그 다음 서열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간 정보기관의 수장인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군 정보기관을 책임지는 보안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본인이 암살범이라 체포된 상황이었다는 점이죠. 결국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습니다. 급하게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게 됐고 전국에는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줄여서 합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합수부 본부장 자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한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검찰, 경찰,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전두환에게 돌아갔습니다. 합수부 본부장이 된 전두환, 여기까지만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하나회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와 12기 출신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모임은 군대 4곳곳에 약 250명에서 320명 정도의 회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사적인 모임을 만드는 건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죠. 박정희는 자신과 같은 영남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하나회를 자기 친위 세력으로 키워왔습니다. 하나회 회원들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사 11기부터 정식 4년 교육과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전 기수들은 6개월짜리 속성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회는 자신들만이 제대로 된 장교라고 여겼고 선배 기수 장성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이 합수부장이 됐으니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었습니다. 당연히 선배 장교들은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봤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였습니다. 계엄 체제에서 정승화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다음 가는 실권자였습니다. 육사 11기 이전 출신인 정승화는 하나회와 대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전두환의 급격한 권력 확대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전두환 혼자도 위험한데 저 사람이 이끄는 하나회까지 있으니 군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빨리 전두환을 보안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야 해. 정승화는 이런 생각으로 국방장관 노재영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전두환의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군대 곳곳에 퍼져 있던 하나회 인맥을 통해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전두환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직속 상관인 정승화를 먼저 체포해서 무력화시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체포부터 하고 합수부장의 권한으로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낼 계획이었죠. 그가 내세운 명분은 이랬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 암살 당일 그 현장 근처에 있었다. 이건 정승화가 김재규와 공모해서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증거다. 심지어 김재규에게 돈도 받았다. 물론 이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정승화가 현장 부근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김재규와 내통한 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두환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일단 체포하고 나서 대통령에게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죠. 12월 10일 전두환은 하나회 소속 수도권 핵심 지휘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체포 작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란 행위였습니다. 직속 상관을 무단으로 체포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2월 12일 작전을 실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작전 당일 오후가 됐습니다. 전두환은 본격적인 작전에 앞서 사전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회 회원이 많다고는 해도 여전히 정승화를 지지하는 장교들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합수부 측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동의 한 요정에서 연회를 열어서 위험한 장성들을 초대해 놓은 것이죠. 초대받은 사람 중에는 수경사 사령관 장태왕과 특전사 사령관 정병주가 있었습니다. 수경사와 특전사는 수도권 유사시에 투입되는 가장 강력한 전투부대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전두환에게 반대하고 나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령관들을 연회에 묶어둔 것입니다. 오후 7시 10분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해 합수부 소속 헌병 68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진입했죠. 헌병들은 공간 경비병들을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정승화에게 달려들었죠. 대통령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셨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물론 영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정승화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인지 국방장관에게 확인해 봐야겠네. 정승화가 전화기에 손을 뻗는 순간 합수부 병력이 호위병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정승화는 제압당했고 강제로 차에 태워져 서빙고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공간을 지키던 해병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정승화는 연행된 뒤였습니다. 체포는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두환은 승인을 받기 위해 직접 최규하 대통령 공관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최규하는 12월 6일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상태였죠. 전두환은 정승화 체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전두환은 승인을 받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무색무취한 성격으로 큰 사건에 휘말리는 걸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규하가 말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다는 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국방장관 노재영과 함께 논의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을 데려오시오. 전두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승인이 없으니 이제 전두환은 상급자를 체포한 명백한 반란군이 된 셈이었죠. 이럴 수가. 당장 국방장관을 찾아내. 전두환은 사방팔방으로 국방장관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총격 소리를 듣고 겁을 먹은 그는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이때부터 합수부 측의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곧 정승화 체포 소식이 연회에 불려있던 장태환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각자의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장태환은 수경사 본부에 도착한 뒤 전두환 측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합수부 측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반란군 놈들아,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라. 내가 전차를 몰고 가서 너희들 다 짓밟아 버릴 테니까. 합수부 측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전두환은 오후 9시 30분 다시 최규하를 찾아가서 체포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거부당했죠. 이미 정승화를 지지하는 장성들은 합수부를 제압하기 위한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전두환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장악하고 자신의 불법 행위를 덮어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이때 전두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군대 곳곳에 수백 명의 하나회 장교가 배치돼 있었으니까요. 사실 수경사와 특전사조차 이미 대부분 하나회가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수경사는 행정병 1개 중대만 빼고 사실상 하나회 소속이었고, 특전사는 구공수여단을 제외한 1공수, 3공수, 5공수 여단이 모두 하나회 측에 가담해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먼저 특전사 1공수여단을 출동시켜서 정승화, 계열 장성들이 있는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첫 출동은 오히려 합수부 측에 재앙이 됐습니다. 1공수여단이 전두환 명령으로 출동하긴 했지만 1공수여단에 대한 합법적 지휘권은 육군 지휘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수부대는 육군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본 대로 돌아갔고, 이 일은 육군 지휘부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1공수여단이 무단 출동했다고? 이건 완전히 막 나가자는 거구만. 우리는 반란군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대에 연락해. 즉시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비상사태 시 투입되는 충정부대였습니다. 이 두 사단이 서울로 진입하면 합수부는 즉시 진압될 게 뻔했죠. 특히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두 사단의 출동을 요청했고, 육군 지휘부는 신속하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단은 이상하게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동하지 않은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수부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수장인 보안사령부는 군 정보기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육군 지휘부의 무전을 샅샅이 도청하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합수부 측은 이걸 알아채고 하나회 인맥을 총동원해서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병력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 육군 지휘부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먹혀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육군 지휘부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전사 중에서 하나회에 장악되지 않은 마지막 부대, 구공수여단이 있었으니까요. 구공수여단장 윤은기 소장은 육사 출신이 아닌 갑종장교 출신이라 하나회가 아니었습니다. 육군 지휘부는 구공수의 출동을 명령했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은 13일 자정을 넘긴 0시 5분이었죠. 그 소식에 합수부 측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당시 구공수여단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도착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당시 합수부는 병력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서
전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동력이 뛰어난 정예 병력인 공수부대가 서울에 진입하면 그 즉시 합수부는 진압될 상황이었죠. 궁지에 몰린 합수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육군 지휘부 측에 제안을 해서 서로 공격을 중지하자고 합의하는 거야. 군이 둘로 나뉘어서 싸우다가는 북한군이 기회를 노려서 남침할지도 모르지 않냐고 말하면 어떨까? 그러면 육군 지휘부도 군대를 철수시킬지 모른다. 합수부 측은 육군 지휘부에 계속해서 무전을 보내며 공격 중지 협정, 소위 신사협정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합수부는 협정을 맺더라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키면 반란 혐의로 처벌받을 게 뻔하니까요. 놀랍게도 진압군 측은 이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신사협정에 동의해버린 것이죠. 그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1970년대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위협이 강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에 더해서 한국군까지 분열된 이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 남침할지 모르는 일이었던 것이죠. 추가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하나회의 방해로 명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 승산이 없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군 지휘부는 북한이 위협이 되니 국군끼리 싸우는 것만은 막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윤석민 육군참모차장은 합수부에 연락해서 신사협정을 수락했고 협정 이행을 위해 서울로 향하던 구공수여단에 진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서울을 지킬 마지막 카드였던 구공수여단은 출동 15분 만인 0시 20분 부천 앞에서 회군했습니다. 장태환 사령관은 이에 대해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구공수여단의 회군은 합수부 측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말았다. 합수부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두환은 생각했죠. 휴, 다행히 받아들여졌고 급한 불은 껐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특전사를 먼저 제거해야겠어. 30수여단을 출동시켜서 거여동 특전사령부를 장악하고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체포해 오라. 그렇게 30수여단 병력이 출동했고 13일 자정 무렵 특전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특전사 참모진은 이미 하나회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공수부대는 사령관실로 빠르게 진격했고 그곳에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병주는 왼팔에 총상을 입었고 정병주를 지키던 특전사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이 합수부 측 병력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김호랑은 그날 특전사령부 건물 안에서 유일하게 저항한 특전사 장교였죠. 그렇게 정병주는 체포돼서 압송됐고 특전사령부가 무력화됐습니다. 남은 건 용산의 육본 및 국방부 그리고 필동의 수경사였습니다. 육본과 국방부를 장악하기 위해 10수여단에 재차 출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0수는 아까 출동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하나회 회원인 공수여단장 박희도가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병력을 출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850여 명의 병력이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공수부대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지나갈 한강 다리 전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여단은 지혜를 발휘했죠. 하필 장태환의 관할이 아니었던 딱 한 곳, 행주대교를 통해서 한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1시 35분 용산에 진입했습니다. 육본 및 국방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육군 지휘부 측 병력은 국방부 건물 옥상에 배치된 방공용 발칸포를 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제대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는 뻔했고 결국 10수여단은
육본 및 국방부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합수부 측에는 이때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릅니다. 사라졌던 노재현 국방장관이 바로 이 국방부 건물에 있었던 것이죠. 노재현은 원래 한미연합사의 피신에 있다가 하필이면 방금 막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합수부군은 즉시 노재현을 연행해 갔죠. 더 나아가 합수부는 상황을 확실히 굳히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방을 지키던 핵심 병력인 구사단이 있었는데 하나회의 주요 인물인 노태우 구사단장이 구사단을 빼내서 새벽 2시 20분경 출동시킨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서울중앙청 점령이었습니다. 점령에 성공하면 육군 지휘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전방의 군대를 이렇게 빼면 북한의 남침시 제대로 막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서울이 대한민국 최전방이었고 북한의 위협은 뒷전이었습니다. 결국 구사단 1,400여 명의 병력은 서울로 밀고 내려와서 새벽 3시 30분경 중앙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진압군에 남은 건 수경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경사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장태환이 수경사령관이긴 했지만 수경사 병력 대부분은 하나회에 장악돼 있어서 장태환에게는 행정병 1개 중대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장태환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병력이라도 끌어모아서 반란군 놈들에게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하겠다. 남아있는 장교들과 행정병까지 전부 모아서 마지막 공격을 지시한 것입니다. 장태환은 탱크대, 포병대, 대전차포, 105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전두환의 보안사령부로 최후의 돌격을 감행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병력만으로 총 5,200명의 병력을 가진 합수부군과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태환의 예하 병사들에게 오는 무전을 들어보니 이미 지휘 계통은 합수부 측에 완전히 장악돼 있었고 병사들의 무전기에서는 장태환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빗발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태환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 사실 수경사에 내 부대는 하나도 없었구나. 군 지휘 체계는 하나회가 송두리째 장악한 거야. 이런 하나회가 있는 한 이런 쿠데타는 계속 반복될 거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장태환은 어떻게든 반란을 진압하려는 마지막 노력으로 수경사 예하 포병단에게 포를 조준하고 대기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타격 목표 지점은 합수부 수뇌부가 모여있는 경복궁 30경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를 발사하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이 역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그 후 오전 3시 장태환에게 국방장관 노재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장태환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죠. 야, 장태환. 너는 왜 자꾸 싸우려고만 하냐? 말로 해결하란 말이야. 병력을 철수시키고 상황을 종료하도록 해. 대통령 다음 가는 군 통수권자의 상황 종료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장태환은 육군 지휘부에 명령했습니다. 공격을 중지하라.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하 장성 여러분, 오늘 밤 이 일은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일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체포되더라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말하십시오. 사령관인 내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살당하니까 말입니다. 반란을 막을 모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합수부 측의 나머지 부대들이 속속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결국 장태환을 비롯한 육군 지휘부 측 수뇌부가 모여있던 수경사 역시 새벽 3시 40분 합수부군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그렇게 장태환을 비롯한 육군 지휘부 장성들은 모두 체포됐고 합수부 측의 완승으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재현 국방장관은 최규하 대통령과 만났고 결국 최규하는 새벽 4시 50분경 정승화에 대한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9시간 동안의 군사 반란은 성공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최규하는 승인 서명을 할 때 서명 당시의 시각을 함께 써놓음으로써 이것이 체포 후 사후 승인임을 명백히 밝혔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장악한 전두환, 그는 곧 정승화 계열 장성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내란 방조제를 적용시켜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사성 장군에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서 불명예 제대를 시켰습니다. 정병주와 장태환은 소장 신분으로 강제 예편당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파 숙청이 완료됐고 이제 전두환 그리고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신군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전두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후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는 점점 성장하더니 마침내 1980년 4월 보안사령관 직책에 더해서 중앙정보부의 수장까지 겸임하게 돼서 최고 실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비밀스럽게 자신의 군대에게 또 다른 쿠데타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대 정보 기구를 장악해버린 전두환에게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이는 신군부 반대 시위로 이어졌고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봄 기간 중 5월 15일 서울에서만 무려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신군부의 답변은 쿠데타였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종전까지의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33개 대학에 계엄군이 배치됐고 국민들의 모든 정치 활동, 시위, 정치적 발언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 했지만 신군부는 탱크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해버렸습니다. 또한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는 초강경 진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신군부는 무력으로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했고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했습니다.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 8월 27일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군부의 군사독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